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이진욱과 한서윤의 신혼집.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정막을 깬 것은 종이가 넘어가는 건조한 소리뿐이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는 마치 사형 선고장처럼 서윤의 눈앞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꽉 쥐고 있었다. 오늘은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지만 남편 이진욱은 케이크 대신 이혼 서류를 선물로 내밀며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소파 깊숙이 몸을 기대고 앉아 다리를 꼬며 서윤이 서명을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진욱은 차가운 목소리로 서윤에게 펜을 빨리 움직이라며 재촉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자신의 가문에 필요 없다며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잔인하게 찔러댔고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는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을 부여잡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그녀는 만년필 끝을 종기에 대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 순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그녀의 결혼 생활도 검게 물들어 끝이 났다. 서명을 마친 서윤이 서류를 밀어내자 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고는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는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주겠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리려 했고 서윤은 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싸둔 짐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뒤에서는 진욱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기쁜 목소리로 이혼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거센 장대비가 그녀의 온몸을 적셨고 차가운 빗방울이 피부에 닿자 비로소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어가며 서윤은 지난 5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억눌려왔던 감정들을 빗물과 함께 쏟아내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으로 걸어 나갔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비에 젖은 채 캐리어를 끌고 가는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택시 한 대가 빗물을 튀기며 그녀 앞에 멈춰 섰고 기사는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목적지를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그랜드 호텔로 가달라고 말했고 이는 평소 검소했던 그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탈이었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치를 부리고 싶었고 가장 비싼 곳에서 비참한 기분을 보상받고 싶었다. 택시는 빗길을 뚫고 빠르게 달렸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의 텅 빈 마음처럼 화려하면서도 공허했다. 그랜드 호텔의 로비는 황금빛 조명과 대리석 바닥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서윤의 초라한 행색은 이곳의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호텔 직원은 그녀의 젖은 옷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체크인을 도와주었고 서윤은 가장 높은 층의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카드를 건네는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분노와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고 이제부터 홀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객실에 들어선 서윤은 짐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는데 욕조의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채우는 듯 했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자 긴장했던 근육들이 풀리며 비로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고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즐겼다. 목욕을 마친 후
그녀는 미니배에 있는 양주를 꺼내 잔에 가득 따랐고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뱃속이 뜨거워졌다.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오늘 밤은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몇 잔의 술을 영어프 마셨지만 취기는커녕 정신이 더욱 또렷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고 방 안의 정막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조금 살 것 같았다.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두꺼운 카펫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마저 흡수해버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자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는 마치 고통을 참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남자는 흐트러진 셔츠 차림에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지만 어두운 조명 아래서도 그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는 빛이 났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괜찮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남자는 그 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인 K그룹의 회장 차도현이었고 그는 지금 경쟁사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강력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 도현의 시야는 흐릿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눈앞에 나타난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만은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감시하러 온 스파인지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는 투숙객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인 이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다. 도현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서윤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고 그의 뜨거운 손길에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도현은 서윤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누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애원하는 듯한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의 강렬한 눈빛과 압도적인 남성미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머스크 향과 알코올 냄새가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서윤은 이 낯선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머무르고 싶다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다. 도현은 뜨거운 숨결을 내뱉으며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고 서윤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짜릿함에 몸을 떨었다. 이성을 잃은 도현은 거칠게 그녀를 자신의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그는 서윤을 침대로 밀어뜨리며 그녀 위로 올라탔고 그의 무게감은 서윤에게 공포가 아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약기운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도현은 서윤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의 입술을 찾았고 서윤은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부드러운 애무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과 결핍을 확인하는 절박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서윤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을 이 낯선 남자에게서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여자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는 듯 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잊기 위해 그리고 이 남자에게 위로받기 위해 그를 끌어안았다. 도현 역시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과 달콤한 향기에 취해 약물로 인한 고통을 쾌락으로 승화시켰고 그녀의 이름을 묻지도 않은 채 본능에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마찰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하게 몰입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격렬했던 정사가 끝나고 도현은 지친 듯 서윤의 옆으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방 안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고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옆에 누워있는 남자의 조각 같은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일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처음 보는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뱃속 깊은 곳에서 묘한 쾌감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남자가 깨어나기 전에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입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동작은 신속했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숨소리조차 죽였다. 옷을 다 입고 침대맡에 섰을 때 바닥에 떨어져 반짝이는 무언가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은 남자의 셔츠 소매에서 떨어진 커프스 단추였다.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그 단추는 한눈에 봐도 상당히 고가의 물건임이 분명해 보였지만 서윤은 홀린 듯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도현의 얼굴을 한 번 더 쳐다본 뒤 도망치듯 객실을 빠져나왔고 복도를 걷는 내내 심장이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다. 로비로 내려온 서윤은 직원들의 눈을 피해 빠르게 호텔 정문으로 향했고 밖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볼은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며 다시는 이 호텔 쪽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로 묻어두기로 결심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이미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택시 창밖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달리 한결 단단해져 있었고 그녀는 이제 혼자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녀가 떠난 호텔 방잠에서 깬 차도현은 텅 빈 옆자리를 더듬으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고 베개에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를 맡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침대 시트에 남겨진 흔적을 보며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고 사라진 여자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듯 눈빛을 번뜩였다. 도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호텔 CCTV를 확인하고 어젯밤 자신의 방에 들어왔던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어젯밤의 약기운은 사라지고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커프스 단추 한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하게 시작되었고 서로 다른 곳에서 아침을 맞이한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한편 서윤의 전남편 이진욱은 내연녀 김미나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서윤을 쫓아낸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미나는 임신한 척 배를 쓰다듬으며 진욱에게 애교를 부렸고 진욱은 그녀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그들은 서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을지 상상하며 비웃었지만 그들이 버린 서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윤은 좁은 고시원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짐을 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고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도끼가 서려 있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온 지 어느새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서울의 계절은 여름의 문턱을 넘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좁고 허름한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그곳을 주거지 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방 안은 독한 약품 냄새와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화려했던 청담동 며느리 시절을 모두 잊으려는 듯 오직 훼손된 고미술품을 복원하는 일에만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은 그녀의 고요한 작업 공간을 침범하지 못했고 서윤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미세한 분놀림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가 조용히 잊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 켜놓은 TV 뉴스에서는 전남편 이진욱의 약혼 소식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성진건설의 후계자 이진욱과 인기 모델 김미나의 약혼식은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어 화려하게 보도되었고 화면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다.
특히 김민아는 아직 부르지도 않은 배를 감싸쥐며 모성애를 과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해 대중의 동정심과 축복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서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꺼버렸고 화면이 검게 변하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쳐 보였다. 작업에 다시 집중하려던 찰나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며 강한 구역질이 밀려왔고 서윤은 황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처음에는 밤샘 작업과 독한 보건약품 냄새 때문에 위장이 탈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며 위장약을 찾아 먹으려 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메스꺼움과 이유 없는 피로감, 그리고 미열은 단순한 위장병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불현듯 한 달 전 그랜드 호텔에서의 그 뜨거웠던 밤이 스쳐 지나갔고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쓰고 편의점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샀는데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짧은 순간이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간 그녀는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5분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면대를 꽉 잡고 있었다. 마침내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나는 순간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것은 불임 판정을 받고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에게 찾아온 잔인하고도 기적 같은 운명의 장난이었다. 과거 산부인과 의사는 분명 그녀에게 자궁벽이 약해 임신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했었고 그 말은 그녀를 이혼녀라는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임신이 단 하룻밤의 실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서윤은 뱃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생명의 아버지가 전 남편이 아닌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남자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며 눈물을 쏟았다. 하지만 동시에 뱃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그녀의 공포를 서서히 덮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득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이 불임이라는 이유로 당했던 수모와 멸시들을 떠올리며 어쩌면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만약 그녀의 몸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라면 지난 5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원인은 전 남편 이진욱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당장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은 작업실 보증금과 장비 구입비로 대부분 사용해버렸기에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서윤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노트북을 켰고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미술관 큐레이터나 강사 자리는 박봉이거나 경력 단절로 인해 구하기 쉽지 않았다. 그때 문화예술계 채용 공고 게시판 가장 상단에 K그룹 회장실 직속 문화재단 소장품 전문 보건가 모집이라는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재계 1위인 K그룹답게 제시된 연봉은 파격적이었고 제공되는 복지 혜택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원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로 악명이 높았다. 국보급 문화재 복원 경험이 필수였고 신원 조회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 실력이 검증된 소수 정예만을 뽑는다는 조건이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비록 이름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신의 손이라 불리며 암암리의 실력을 인정받던 고수였다. 그녀가 과거에 작업했던 국보급 백자와 고서화들의 복원 전후 사진들은 그녀의 실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지원서의 자기소개서란에 그녀는 자신의 불우한 가정사 대신 복원에 대한 철학과 열정만을 담백하게 적어 내려갔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끝은 비장했고 이 일이 그녀를 그날 밤의 남자에게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한편
K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서는 차도현이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그의 기분은 며칠째 저기압이었다. 그는 호텔 CCTV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여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보안팀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교묘하게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고 체크인 기록조차 가명이나 현금 결제를 이용한 듯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추적이 불가능했다. 도현은 자신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향기와 촉감을 되새기며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혹은 보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문화재단 채용 관련 최종 후보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도현의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결제를 요청했다. 평소라면 실무진에게 일임했을 사안이었지만 이번에 복원해야 할 작품은 도현의 조부가 남긴 유품이자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고려 청자였기에 그가 직접 챙기기로 한 것이었다. 도현은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다가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힌 지원서에서 손을 멈췄는데 첨부된 포트폴리오의 수준이 다른 지원자들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진 속 복원물들의 섬세한 디테일은 전문가의 눈을 가진 도현조차 감탄하게 만들 만큼 완벽했고 그는 그녀의 이력서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한서윤은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강단이 서려 있어 도현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듯 하면서도 낯선 그녀의 얼굴에서 도현은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보았던 여자의 실루엣을 겹쳐보려 애썼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 지원자를 당장 면접에 부르라고 지시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만약 그녀가 실력만큼이나 흥미로운 사람이라면 지루한 일상에 작은 자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은 서윤은 기쁨과 동시에 극심한 입덧으로 인해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고 할 수 있다고 최면을 걸었다. 그녀는 넉넉한 핏의 정장을 골라 입어 아직 눈에 띄지 않는 배를 가리고 창백한 얼굴을 화장으로 감추며 전투 준비를 마쳤다. 면접 당일 K그룹 본사의 웅장한 로비에 들어선 서윤은 압도적인 규모와 삼엄한 보안 검색에 잠시 위축되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가 안내된 곳은 일반 면접실이 아닌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이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속으로 상승하여 귀가 먹먹해지는 동안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긴 복도를 지나 육중한 회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서윤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남자는 바로 한 달 전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냈던 바로 그 남자 차도현이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우면서도 깊은 눈매는 그녀의 기억 속에 각인된 모습 그대로였고 그는 짐승 같았던 그날 밤과는 달리 완벽한 수트 차림에 냉철한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도현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도현은 서윤의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샴푸 향기가 그날 밤 자신의 베개에 남아있던 향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한서윤 씨 포트폴리오가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실물은 더 인상적이고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의미가 담겨 있었고 서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도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뱃속의 아이가 반응하는 듯 태동 같은 울렁거림이 느껴졌다. 면접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도현은 보건기술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녀의 개인적인 사정과 공백기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보며 그녀를 압박했다.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대답하며 프로다운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도현의 예리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도현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당황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버릇을 관찰하며 그녀가 그날 밤의 여자라는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다. 그는 면접이 끝날 무렵 그녀에게 합격을 통보하며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내 곁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회장실을 나온 서윤은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아이의 아빠인 남자가 자신의 고용주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옥죄어왔다. 하지만 당장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는 이 직장이 절실했기에 그녀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출근을 결심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배를 쓰다듬고 엄마가 널 지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같은 시각 이진욱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약혼녀 김미나를 자랑하며 전처인 서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완전한 여자였다고 비하하며 자신이 이혼한 것은 가문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자신이 무정자증에 가까운 상태이며 미나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진욱의 헛된 자만심과 서윤의 위태로운 비밀이 공존하는 가운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파국을 향해 서서히 굴러가고 있었다. K그룹 본사가 아닌 성북동의 한적한 부촌에 위치한 차도현 회장의 개인 저택은 마치 요새와도 같았고 그 위압적인 규모는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한서윤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거대한 철문을 통과했는데 이곳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고려청자를 복원해야 할 작업 공간이자 도현의 사적인 영역이었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별채에 마련된 작업실로 들어서자 최신식 한곤항습 장치와 최고급 복원 도구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그녀의 감탄을 자아냈다. 서윤은 이곳이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호랑이의 굴 한가운데라는 사실을 상기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짐을 풀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뒤 곧바로 복원해야 할 청자 파편들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일에 집중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듯 했다. 깨진 도자기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접착제의 배합 비율을 계산하는 그녀의 눈빛은 전문가다운 예리함으로 빛났고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에서는 작업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매직 미러를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차도현이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작업에 몰두한 서윤의 옆모습을 응시하며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도현은 화면 속의 여자가 한 달 전 호텔방에서 떨던 그 여린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고는 직접 별채로 향했는데 그녀의 공간에 침입하여 반응을 살피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서자 서윤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업 도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도현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작업대 위에 놓인 청자 파편을 훑어보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다. 그가 다가올수록 서윤의 코끝에는 그날 밤 맡았던 짙은 우디 향이 스쳐 지나갔고 그 향기는 그녀의 몸이 기억하는 감각들을 일깨워 얼굴을 붉게 만들었다.
도현은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작업대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섰고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졌다. 그는 복원 진행 상황에 대해 묻는 척하며 시선은 그녀의 입술과 목덜미를 집요하게 쫓았고 서윤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도현이 불쑥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묻은 먼지를 떼어주자 서윤은 감전된 듯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윤의 과민한 반응에 도현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혹시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이냐고 낮게 물었고 그 목소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이었다. 서윤은 아니라고 급히 부정하며 단지 회장님의 기세에 놀랐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도현의 눈빛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지시한 뒤 작업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방 안에는 그의 존재감이 묵직하게 남아있었고 서윤은 풀린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며칠 후 K그룹과 성진건설 간의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하청 계약 건으로 이진욱이 도현의 자택을 방문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본래 실무진끼리 처리할 일이었으나 도현의 환심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난 진욱이 굳이 직접 샘플 자재를 들고 찾아오겠다고 고집을 부린 탓이었다. 정원 테라스에서 미팅을 준비하던 도현의 비서진들은 진욱의 과잉 충성에 난색을 표했지만 도현은 무심하게 그를 들이라고 허락했다. 진욱은 최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K그룹 회장의 사적인 공간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미팅 시간이 조금 남아 정원을 거닐던 진욱의 눈의 별차에 작업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여자의 뒷모습이 들어왔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간 진욱은 작업복 차림으로 약품을 섞고 있는 여자가 바로 자신의 전처 한서윤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윤이 이혼 후 폐인처럼 지내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저택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욱은 순간적인 분노와 열등감에 휩싸여 앞뒤 잴 것 없이 작업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란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전 남편이 서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다. 진욱은 다짜고짜 서윤에게 다가가 네가 왜 여기에 있냐며 소리를 질렀고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라도 하는 거냐고 비아냥거렸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진욱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당장 나가라고 윽박질렀고 그의 목소리는 작업실 밖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도 되는 양길길이 날뛰었다. 서윤은 진욱의 손을 뿌리치며 이곳은 엄연한 내 직장이고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진욱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빈 수레가 요란하듯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이런 대단한 곳에 기생하냐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아냈다. 진욱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 그녀를 위협하려던 찰나 작업실 입구에서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 집에서 무슨 행패냐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차도현이었고 그는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두 사람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현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기세등등하던 진욱은 사색이 되어 어버버거렸다. 도현은 천천히 걸어들어와 진욱과 서윤 사이를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서윤을 보호하는 듯했다. 그는 진욱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감히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내 직원의 몸에 손을 대는 거냐고 물었다. 진욱은 당황하여 횡설수설하며 이 여자가 자신의 전처인데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다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이 문제가 많은 여자이니 회장님도 조심해야 한다며
끝까지 서윤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도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도현은 진욱의 말을 무시한 채 뒤에 서 있는 서윤을 돌아보며 다친 곳은 없는지 눈빛으로 살폈고 그 눈길에는 남들은 알 수 없는 다정함이 스쳐 지나갔다. 서윤이 고개를 젓자 도현은 다시 진욱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싸늘한 경고를 날렸다. 도현은 한서윤 씨는 내가 직접 스카우트한 귀한 인재이니 함부로 대했다가는 성진건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말에 진욱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K그룹 회장의 말 한마디면 성진건설 같은 중견기업 하나쯤 날려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현은 비서실장을 불러 이 예의 없는 불청객을 당장 끌어내고 오늘 예정된 계약건은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안요원들에게 양쪽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진욱은 억울한 듯 서윤을 노려보았지만 도현의 기세에 눌려 감히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소란이 정리되고 작업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서윤은 긴장이 풀려 비틀거렸고 도현은 재빨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부축했다. 그의 단단한 팔이 그녀를 지탱해주자 서윤은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고 그의 품에서 낯선 안정감을 찾았다. 도현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며 괜찮냐고 다시 한번 물었다. 서윤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도현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시선을 맞추며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약속 아닌 맹세를 했고 그 눈빛은 진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자신을 향한 강렬한 소유욕과 보호 본능을 읽어낼 수 있었고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도현은 그녀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오늘은 이만 쉬라고 말했고 그의 손길은 거칠었던 전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섬세했다. 그날 저녁 도현은 서재에서 성진건설과 이진욱에 대한 모든 뒷조사 자료를 보고받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서윤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시작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진욱은 분을 이기지 못해 집안의 물건들을 때려 부수며 서윤에 대한 증오심을 키웠고 미나는 그런 그를 부추기며 악독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윤이 K그룹 회장과 부적절한 관계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이혼녀가 아니라 맹수가 지키고 있는 보석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오늘 자신을 지켜주던 도현의 넓은 등을 떠올렸고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듯 따스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세 사람의 운명은 더욱 격렬하게 얽혀들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고 한서윤의 복부도 헐렁한 옷으로 가리기 힘들 만큼 눈에 띄게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두 치수 큰 작업복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며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K그룹 저택 내의 작업실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이었기에 그녀의 비밀은 아직 지켜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갔다. 뱃속의 아이가 자랄수록 도현에 대한 죄책감과 언젠가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닥쳐올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밖에서는 이진욱의 약혼녀 김미나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찌라시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미나는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진욱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서윤을 향한 공격성으로 표출하며 관심을 돌리려 했다. 그녀는 익명을 가장하여 전처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당했으며
지금은 재벌 회장을 유혹해 첩살이를 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을 유포했다. 이 소문은 사실 확인도 없이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어 K그룹 본사 직원들 사이에서도 은밀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작업에 집중하느라 바깥 세상의 소란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도현의 귀에 이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도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집무실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저급한 비방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고 그의 눈동자는 억눌린 분노로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다. 감히 자신이 보호하는 여자를 입에 올리고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도현은 즉시 법무팀장과 홍보실장을 소환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루머를 1시간 내에 삭제하고 최초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거역할 경우 목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 서슬퍼런 살기를 담고 있었다. K그룹에 막강한 정보력과 자본이 투입되자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도현은 단순히 게시물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IP 추적을 통해 소문의 근원지가 성진건설 이진욱의 주변 인물임을 파악하고 응징을 준비했다. 소문이 잠재워지는 동안 서윤은 작업실에서 고려청자의 미세한 균열을 메우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유독 약품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다. 환기장치가 최대로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착제 특유의 화학 냄새가 그녀의 예민해진 후각을 자극하여 위장이 뒤틀리는 듯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으려 애썼지만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현기증에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작업대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티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시야가 하얗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서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작업실로 들어오던 도현은 비틀거리는 그녀를 발견하고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를 받아냈다. 바닥으로 쓰러지기 직전 도현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서윤은 그의 품에 안긴 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도현은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을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고 비서에게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쳤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저택을 빠져나갔는데 그의 와이셔츠는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K그룹이 운영하는 VIP 전용 병원은 회장의 긴급 호출에 비상이 걸렸고 최고의 의료진들이 로비에 대기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도현의 차가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은 서윤을 이동식 침대로 옮겨 검사실로 신속하게 이동시켰다. 도현은 검사실 밖 복도를 서성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닫힌 문 너머의 상황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여자의 안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잠시 후 검사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자 도현은 급히 그에게 다가가 서윤의 상태를 물었다. 주치의는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영양 부족과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쇼크 상태라고 설명했다. 산모와 태아라는 단어가 도현의 귓가에 꽂히는 순간 그는 잠시 멍해졌고 되묻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치의는 임신 5개월째 접어들었으며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이며 초음파 사진을 건넸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고 사진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생명의 형상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임신 5개월 정확히 그가 서윤과 그랜드 호텔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던 시기와 일치하는 시점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이 불임이라는 소문과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했다는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아이는 다른 누구의 아이도 아닌 바로 자신의 핏줄이자
그날 밤에 열정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확신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선 도현은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잠들어 있는 서윤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동안 혼자서 겪었을 마음고생과 두려움을 짐작하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 아파왔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불룩해진 바 위에 손을 얹었는데 태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 작은 움직임은 도현에게 세상 어떤 계약 성공보다 더 큰 전율과 감동을 선사했고 그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한참 후 마취에서 깨어난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고 소독약 냄새에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 위에 얹어진 묵직하고 따뜻한 손길에 움직임을 멈추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도현이 그녀의 배에 손을 올린 채 깊은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고 서윤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비밀이 들통났다는 생각에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서윤이 해명하려 입을 열기도 전에 도현은 검지손가락을 그녀의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부드럽게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그의 반응에 당황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죄송해야 할 사람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혼자 둔 나라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도현은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맞지 않냐고 확인하듯 물었지만 그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선언에 가까웠다.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자 도현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안도감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너무 늦게 찾은 것이라며 그녀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약속했다. 도현의 품 안에서 서윤은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폭발하여 오열했고 도현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묵묵히 그녀의 울음을 받아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자 도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에 가까운 결정이었다. 그는 서윤이 더 이상 위험한 작업실이나 허름한 오피스텔로 돌아갈 수 없으며 오늘부터 자신의 저택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윤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망설였지만 도현은 내 여자와 내 아이를 지키는데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일축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이 서윤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그 어떤 비바람도 막아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퇴원한 서윤은 도현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K그룹 회장 저택의 안주인이 될 준비를 위해 본관으로 들어섰다. 사용인들은 도현의 지시에 따라 그녀를 극진히 모셨고 그녀를 위한 최고급 유기농 식단과 인부복들이 산더미처럼 준비되어 있었다. 도현은 출근도 미룬 채 서윤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안정을 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수시로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이진욱과 김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최고 수위로 진행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하며 그들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한편 김민아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계정이 정지당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이트 오류라고 생각하며 다른 아이디로 접속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차단당하자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진욱은 민에게 무슨 짓을 했냐며 화를 냈지만 민아는 오히려 억울해하며 서윤에게 든든한 뒷배가 생긴 것 같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뒷배가 자신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던 서윤은
따스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을 맡았다. 그녀의 옆에는 도현이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고 그의 손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보호하고 있었다.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뱃속의 아이에게 아빠가 생겼음을 마음속으로 알렸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평화처럼 고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행복이 그녀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도현을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다. 도현은 서윤을 바라보며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온전히 자신의 곁에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윤의 전 남편이 그녀에게 씌웠던 불임이라는 오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를 세상에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품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응징하겠다는 살벌한 다짐을 되새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저택의 긴 산책로 위로 길게 드리워졌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류층 사교계의 정점이라 불리는 K그룹 주최 연말. 자선 갈라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입은 차도현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그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한 여인에게로 쏠렸다. 한서윤은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감싸는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살짝 부른 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그녀의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도현은 긴장한 서윤의 손등을 부드럽게 감싸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녀를 자신의 곁에 세웠다. 도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인사를 건넨 뒤 서윤을 자신의 약혼녀이자 미래의 아내라고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장내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이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다. 도현은 세간에 떠도는 루머를 일축하듯 서윤의 배에 손을 얹으며 이 아이가 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것임을 만천에 공표했다. 그것은 서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자 그녀를 입방에 올리는 자들에 대한 무언의 경고였다. 한편 집에서 TV로 이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던 이진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 화면 속 전처 한서윤은 자신이 알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푸른 배가 그의 눈을 뒤집히게 만들었다. 분명 불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여자가 이혼 후 몇 달 만에 임신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진욱의 머릿속은 혼란과 분노로 뒤엉켰다. 그는 서윤이 자신을 속이고 아이를 가진 채 이혼을 유도했다고 착각하며 피해 망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진욱의 비틀린 논리는 점점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가 서윤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핏줄일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했다. 그는 자신이 멀쩡한 남자이고 서윤이 문제였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전 남편인 자신의 아이여야만 했다. 그는 서윤이 위자료를 더 받거나 재벌게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차도현의 아이로 속이고 있다고 단정지었다. 뺏겨버린 자신의 핏줄과 아내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진욱은 당장 K그룹 본사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진욱은 충혈된 눈으로 K그룹 본사 로비에 들이닥쳐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그는 자신이 한서윤의 전 남편이며 뱃속 아이에 친부라고 고함을 쳐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소동은 즉각 비서실을 통해 도현에게 보고되었고 도현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비소를 흘렸다. 그는 보안팀에게 진욱을 끌어내지 말고 자신의 집무실로 정중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그를 확실하게 짓밟아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회장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진욱이 씩씩거리며 들어오자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서윤과 그녀 곁을 지키는 도현의 모습이 보였다. 서윤은 전 남편의 광기 어린 눈빛에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움츠러들었지만 도현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아주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진욱은 서윤에게 삿대질을 하며 뻔뻔하게 내 아이를 다른 남자의 아이로 둔갑시키냐고 소리쳤고 당장 친자 확인을 하자며 억지를 부렸다. 그는 도현을 향해서도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데리고 놀아나니 좋냐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도발을 감행했다. 도현은 진욱의 발광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 앞으로 미끄러뜨리듯 던져주었다. 그리고는 감정을 싣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그 안에 든 것이 진실이니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진욱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정밀검사 결과지였다. 서류의 상단에는 이진욱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학적 소견이 적혀 있었다. 피해수혜성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진욱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글자를 읽고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도현은 친절하게 설명을 덧붙여 주었는데 당신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며 지난 5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은 원인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진욱은 그럴 리 없다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이 서류는 조작된 것이라고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는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당하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진욱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약혼녀 김미나가 임신한 사실을 언급하며 내가 고자라면 미나 뱃속의 애는 누구 애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도현은 기다렸다는 듯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는데 거기에는 김미나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사설 탐정이 조사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사실 임신을 하지 않았으며 초음파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가짜였고 그녀가 진욱에게 접근한 것 자체가 그의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극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미나는 이미 다른 유부남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 사진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진욱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멀쩡한 아내를 부림이라 핍박하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사기꾼 꽃뱀에게 놀아나 전 재산을 바치려 했다는 사실에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서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전 남편을 내려다보며 연민조차 느껴지지 않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동안 당신 때문에 흘린 내 눈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다. 진욱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바닥을 주먹으로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도현은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여 넋이 나간 진욱을 짐짝처럼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진욱은 저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나갔다. 그가 사라진 집무실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고 도현은 놀랐을 서윤을 품에 안으며 따뜻한 차를 건넸다. 서윤은 도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비로소 자신을 옥죄던 과거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실을 밝혀준 도현에게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도현은 서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이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태어날 아이와 우리의 행복만 생각하라고 속삭였다. 그는 서윤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여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하며 그녀의 이마에 깊게 입을 맞췄다. 창밖으로는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고 그들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밝아 보였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말처럼 모든 것을 잃은 진욱과 미나의 아기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진욱은
헝클어진 머리와 풀린 동공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문득 민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핸들을 잡았다. 그는 미나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불임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참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는 미나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살벌한 다짐을 했다. 한편 미나는 진욱의 연락이 두절되자 불안함을 느끼며 짐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미나는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고 급히 금부티와 명품 가방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진욱이 들이닥쳤다. 진욱은 미나의 멱살을 잡고 가짜 임신에 대해 추궁했고 미나는 공포에 질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두 사람의 고성방가와 몸싸움은 난장판이 된 오피스텔을 가득 채웠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어 성진건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진욱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서윤은 뉴스를 통해 전 남편과 내연녀의 파국을 전해 들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불행한 여자가 아니라 K그룹의 안주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강해져야 했기 때문이다. 도현은 그런 서윤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태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는 서윤과 함께 아기 용품을 고르며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범한 행복에 젖어들었고 이 행복을 깨트리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서윤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K그룹 저택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했다. 도현은 만약을 대비해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저택 주변의 보안을 철저히 강화했다. 하지만 어둠 속으로 숨어든 진욱과 미나는 모든 것을 잃은 자 특유의 맹목적인 증오심으로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망친 것이 도현과 서윤이라고 착각하며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 위한 끔찍한 계획을 모의했다. 평화로운 오후 서윤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고 도현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동행하지 못해 경호 차량만이 그녀를 뒤따르고 있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서윤의 차 옆으로 검은색 밴 한 대가 스르르 다가와 멈춰 섰다. 서윤은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다가 밴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이진욱이었다. 순간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불길한 예감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신호가 바뀌는 찰나의 순간 검은색 밴이 굉음을 내며 한서윤의 경호 차량 측면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고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충격으로 인해 경호 차량이 밀려나며 서윤이 타고 있던 차의 앞길을 막아섰고 그 틈을 타 밴에서 마스크를 쓴 건장한 괴한들이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차문을 잠그려 했지만 이미 괴한 중 한 명이 쇠파이프로 운전석 창문을 깨부수고 기사님을 제압한 뒤 뒷좌석 문을 강제로 열어 젖혔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괴한들은 그녀의 입을 거친 손수건으로 틀어막고 밴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납치 현장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밴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유유히 도주했는데 뒤늦게 정신을 차린 경호팀장이 본부의 긴급 상황을 타전했다. K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던 차도현은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들어와 귓속말을 전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두 동강 냈다. 회의실 안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도현의 눈빛은 이성적인 경영자에서 피냄새를 맡은 맹수의 것으로 돌변하여 좌중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회의를 중단시키고 상황실로 이동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사설 정보팀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도현은 서윤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에 초소형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모니터 화면에 붉게 깜빡이는 신호를 응시했다. 범인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차량을 바꿔 타며 교란 작전을 펼쳤지만 위성까지 동원한 K그룹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신호가 멈춘 곳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성진건설의 중단된 공사 현장이었고, 그곳은 이진욱이 마지막으로 재기를 꿈꾸다 부도로 인해 방치된 폐허였다. 도현은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개 경호팀을 이끌고 현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폐허가 된 공사장 건물 지하에는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가득했고, 서윤은 낡은 의자에 묶인 채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눈앞에는 광기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이진욱과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김미나가 서 있었다. 진욱은 서윤이 깨어나자 다가와 자신의 아이를 내놓으라며 횡설수설했고, 그의 모습은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정신 이상자에 가까웠다. 그는 서윤의 배를 쓰다듬으려 했고, 서윤은 소름 끼치는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며 그의 손길을 피하려 애썼다. 미나는 진욱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차도현에게 연락해 돈을 요구하라고 소리쳤지만, 진욱은 돈 따위는 필요 없다며 서윤만 있으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 사이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들의 분열은 서윤에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주었다. 서윤은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진욱을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아이가 놀라니 진정하라고 그를 달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진욱은 잠시 온순해지는 듯했으나 미나가 비웃으며 찬물을 끼얹자 다시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다. 진욱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미나를 위협했고,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는데,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윤은 밧줄을 풀기 위해 손목을 비틀었다. 거친 밧줄에 살이 쓸려 피가 배어 나왔지만 뱃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모성애가 그녀에게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그때 공사장 밖에서 헬기 소리와 함께 수많은 차량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건물의 낡은 창문들이 강렬한 서치라이트 빛에 의해 깨질 듯 진동했다. 도현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서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진욱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윤을 인질로 삼아 끌어안았다. 도현은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특수부대 출신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는데, 그의 손에는 묵직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범인들과 협상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오직 서윤을 안전하게 구출하고 놈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경호원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무기로 외곽을 지키던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지하로 통하는 길을 열었다. 도현은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고, 그의 구두 소리는 지하 벙커에 울려 퍼지는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와도 같았다. 지하 공간의 철문이 폭파음과 함께 날아가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도현이 모습을 드러내자 진욱은 흉기를 서윤의 목에 들이대며 다가오지 말라고 악을 썼다. 도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려있는 서윤과 그녀의 목에 닿아있는 날카로운 흉기를 보자 이성이 끊어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총구를 내리고 진욱에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 손 놓으면 살려는 주지. 하지만 털끝 하나라도 다치게 한다면 내 놈의 사지를 찢어 밝힐 것이다. 진욱은 도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손을 떨었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간 인생이라며 같이 죽자고 발악했다. 미나는 구석에서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도현의 눈에는 오직 서윤과 그녀를 위협하는 진욱만이 보일 뿐이었다. 도현은 진욱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하다는 점을 파고들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던지며 시선을 분산시켰다. 네가 남자라면 비겁하게 여자를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붙어라. 아, 맞다. 넌 남자가 아니었지. 도현의 조롱은 진욱의 가장 아픈 영린을 건드렸고, 이성을 잃은 진욱이 흉기를 든 손을 휘두르며 도현에게 달려드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은 도현은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려 진욱의 팔을 걷어차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진욱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도현은 그에게 틈을 주지 않고 무자비한 주먹 세례를 퍼부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댁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자 심판이었다. 도현의 주먹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진욱이 기절하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고 도망치려던 미나 역시 입구에서 체포되었다. 상황이 종료되자마자 도현은 묶여있던 서윤에게 달려가 밧줄을 끊고 그녀를 품에 꽉 끌어안았다. 서윤은 도현의 익숙한 품 냄새를 맡자마자 긴장이 풀리며 오열했고 도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속삭였다. 그는 서윤의 얼굴과 몸을 꼼꼼히 살피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고 그녀의 손목에 난 상처를 보고 가슴 아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특공대는 결박된 진욱과 미나를 연행해 갔고 두 사람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도현은 서윤을 자신의 재킷으로 감싸 안아 헬기에 태우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헬기가 이륙하며 내려다본 공사장 폐허는 마치 악의 소굴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작아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지옥에서 탈출했음을 실감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도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명료한 지시를 내렸다. 성진건설 오늘부로 지도에서 지워버려. 도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K그룹의 금융팀과 법무팀은 성진건설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채권단은 즉시 모든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하청업체들은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으며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착수되었다. 이미 부도 위기였던 성진건설은 K그룹의 공격을 견뎌낼 재간이 없었고 단 하루 만에 법정관리 신청조차 불가능한 완전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진욱의 집안은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처참한 몰락을 맞이했다. 병원에 도착한 서윤은 정밀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아이와 산모 모두 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실 침대에 누운 서윤은 TV 뉴스에서 성진건설의 파산 소식과 이진욱 김민아의 구속 수사 속보를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의 축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는 도현의 존재가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도현은 깎은 사과를 건네며 이제 나쁜 것들은 다 사라졌으니 좋은 생각만 하자고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서윤은 도현과 함께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택의 고용인들이 눈물로 그들을 맞이했다. 서윤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지난날에 고독했던 삶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 도현은 서윤을 위해 저택 내 보안 시스템을 최첨단으로 교체하고 그녀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요새를 구축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뱃속의 아이에게 희망이라는 태명을 지어주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도현은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가락에 미리 준비해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며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뒤에 찾아온 평범한 일상 속의 청혼이었기에 그 의미는 더욱 남달랐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현은 그녀를 안아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표정을 지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아이의 탄생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어떤 시련도 두 사람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고 서윤의 배는 터질 듯 불러와 출산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도현은 모든 업무를 재택으로 돌리고 서윤의 곁에서 24시간 대기하며 산파 역할을 자처해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차가운 카리스마의 대명사였던 차도현 회장이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푼수 같은 남편으로 변한 모습은 재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새벽 서윤은 진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저택은 다시 한번 기분 좋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새벽녘 한서윤은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강렬한 통증에 눈을 번쩍 떴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시점이었지만 직감적으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차도현을 흔들어 깨우며 신음 섞인 목소리로 진통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평소라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도현이었지만 며칠 밤을 새워 서윤을 간호하느라 깊은 잠에 빠져 있어 쉽게 눈을 뜨지 못했다. 서윤이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세게 잡고 흔들자 그제야 도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서윤이 식은땀을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본 도현은 순간적으로 사고, 회로가 정지된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천하의 차도현 회장이 넥타이를 매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허둥지둥대는 모습은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비상벨을 누르고 의료진과 경호팀을 호출하며 저택이 떠나갈 듯 고함을 쳤다. 서윤은 고통 속에서도 도현의 당황한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곧이어 밀려오는 더 큰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시트를 꽉 움켜쥐었다. 저택의 불이 환하게 켜지고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신속하게 방으로 들어와 서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도현은 서윤을 안아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 그의 팔은 긴장으로 인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윤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괜찮다고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지만 정작 얼굴이 하얗게 질린 쪽은 도현 자신이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시동을 건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경호 차량들이 도열하여 그들의 이동을 호위할 준비를 마쳤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현은 서윤의 손이 부서져라 꽉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바닥은 서윤보다 더 많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면서도 동시에 차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모순된 지시를 내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서윤은 진통 주기가 짧아질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현의 손등을 손톱으로 파고들었지만 도현은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오직 서윤과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며 자신이 대신 아플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윤은 분만실로 옮겨졌고 도현은 멸균 가운으로 갈아입고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분만실의 차가운 공기와 의료기계들이 내는 규칙적인 비프음은 도현의 심박수를 더욱 빠르게 만들었다. 진통이 극에 달하자 서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음을 터뜨렸고 도현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귀에 대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는 서윤이 겪는 상호가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을 느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고 의료진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의사는 탯줄을 자르며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아들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고 도현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간호사가 핏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아이를 닦아 도현에게 보여주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도현을 쏙 빼닮은 이목구비를 하고 있었고 힘차게 울어대는 모습이 영락없는 K그룹의 후계자였다. 도현은 아이를 서윤의 품에 안겨주며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의 이마와 입술에 벅찬 감동의 키스를 퍼부었다. 서윤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한 환희를 느꼈다. 자신의 배 아파 낳은 아이가 품 안에서 꼼지락거리는 느낌은 과거 불임이라는 오명 속에 살았던 지난날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사랑의 결실인 작은 생명이 새근거리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넓은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을 담아 차준우라고 지었고, 이 소식은 즉시 뉴스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대한민국 재계 1위 K그룹의 적통 후계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폭등했고, 각계각층에서 축하 메시지와 선물이 쇄도했다. 도현은 아들의 탄생을 기념하여 전국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부금을 쾌척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서윤은 최고급 산후 조리원에서 여왕 같은 대접을 받으며 몸을 회복했고, 준호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벚꽃이 만발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마침내 미뤄왔던 두 사람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장소는 K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호텔의 야외 정원이었는데, 이곳은 철저한 보안 통제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하객 명단에는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식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다. 식장 입구부터 버진 로드까지 이어진 꽃길은 전부 서윤이 가장 좋아하는 수국과 장미로 장식되어 향기가 진동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출산 후에도 여전히 날씬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1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초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서 그녀는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았다. 도현이 대기실로 들어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자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그의 팔짱을 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식이 시작되고 도현과 서윤이 동시 입장을 하자 하객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서윤은 도현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내디디며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갔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는데, 그 내용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다. 도현은 서윤을 만나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고, 서윤은 도현이 자신을 구원해준 빛이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반지 교환 순서가 되자 유모의 품에 안겨있던 생후 3개월 된 준우가 등장해 하객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준우는 마치 자신의 부모가 결혼하는 것을 아는 듯 방긋방긋 웃으며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현은 서윤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 당신과 아이를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큰 소리로 맹세했다. 서윤 역시 도현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다짐했고,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도현은 서윤을 자신의 아내이자 K그룹 문화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소개하여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서윤은 이제 단순히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한국의 문화재 보존과 복원 사업에 힘쓰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고, 하객들은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진욱과 김민아가 감옥에서 서로를 탓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승리의 순간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준우의 첫 돌잔치가 열렸고, 서윤은 복원 전문가로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녀가 복원한 고려 청자가 해외 유명 박물관에 전시되어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고, 그녀의 이름은 예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육아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도현 역시 칼같이 퇴근하여 아이와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K그룹 회장실에는 결제 서류 더미 옆에 항상 준우의 사진과 서윤이 복원한 도자기 모형이 놓여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준우를 재우고 난 뒤 도현과 서윤은 저택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화려하게 빛났다.
도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밤 호텔에서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때는 정말 미쳤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에는 후회가 아닌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만약 그날 당신이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잿빛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서윤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그는 서윤이 자신에게 준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이유와 희망이었다고 진지하게 고백했다. 서윤은 도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과 신뢰가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성진건설 이진욱의 징역 확정 소식과 함께 한서윤 이사장의 문화훈장 수여 소식이 나란히 보도되었다. 서윤은 그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조차 짓지 않고 덤덤하게 채널을 돌려 준우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다. 그녀에게 전 남편은 이제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고 그녀의 관심은 오직 눈앞에 사랑스러운 아들과 듬직한 남편에게만 쏠려 있었다. 도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서윤과 준우에게 뽀뽀를 했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날 오후 서윤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건센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통유리창 너머로 도현이 준우를 안고 깜짝 방문했다. 직원들은 회장님의 방문에 환호했고 도현은 서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지 2년이 되는 날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서윤은 꽃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고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완성했다. 그들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에서 계속될 것이지만 시련과 고통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한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를 남편으로 두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가 되어 세상을 다 가진 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키는 차도현이라는 거대한 성벽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질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운명에 맞서 스스로 행복을 쟁취한 한 여성의 위대한 승리였다.